안녕하십니까.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활동 상황과 작품 세계 등을 오래도록 기록 보관하고자 2021년부터 아카이브 사업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미자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먼저 작가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미자 시인께서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37년간의 교직 생활 후 2013년 2월에 은퇴하셨습니다. 1983년 시문학으로 내소사 연가 겨울 강가로 등단하여 하였고 시집으로는 무거워라 우리들 사랑, 길 위에 또 길 하나가, 바다는 스스로 길을 내고 있었다, 천마을에 닿는 길 등을 상제하였습니다. 2010년 온광문학상, 2018년 전북 시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봤는데요. 시인께서는 등단하신 지가 40년이 되었고요. 특히 천마을에 닿는 길은 세종 우수문학도서로 선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를 이렇게 쓰게 되셨을까요? 네, 고등학교 시절 문예부 활동하면서 또 시화전 작품 제출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대학교 국문과를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작품을 이제 써서 교수님한테 서평을 받았어요. 그때 또 회원들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낭만도 많이 있었고 그립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예부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인께서는 그동안 4권의 시집을 발간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작품 수로 본다면 작품은 몇 편이나 쓰셨을까요? 네, 제가 한 400여 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과작이라서 좀 빨리빨리 써내는 것보다는 가슴속에 묵이는 작품도 많고 또 좀 공을 들이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보통 시인께서 지금 10년에 한 권꼴로 발간을 하셨어요. 참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 작품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네. 아무래도 그 등단 작품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2회 추천이었어요. 근데 첫 회 추천으로 내소사 연가하고 겨울강가에서 2작품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2작품은 영원히 첫사랑 같은 그런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시를 듣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네. 겨울강가에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네. 겨울강가에서 이제는 마음 비우는 일 하나로 살아간다. 강물은 흐를수록 깊어지고 돌은 깎일수록 고와진다. 청천의 6월 고란사 뒷그늘에 푸르던 사람 홀로 남은 나룻배 위에 앉아있는데 높고 낮은 가락을 고르며 뜨거운 노래로 흘러가는 강물 거스르지 않고 순하게 흘러 바다에 닿는다. 강하늘 돌아가 모든 이별이 손을 잡는 생명의 합정. 겨울 강을 보며 한 포기 질환을 기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네. 참 고운 음색이십니다. 특히 거스르지 않고 순하게 흘러 바다에 닿는다 이 구절은요. 어쩌면 온화하시고 정갈하신 시인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문단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가장 글쎄 그냥 많죠 물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등단하고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시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그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담백하고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음식도 굉장히 깨끗하고 담백한 것만 먹는 걸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2, 3년 지났을 때 현대 시인협회 세미나가 서울 정릉에서 있었어요.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야외에서 그 음식을 준비한 거 보니까 삼겹살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인들은 좀 이런 음식보다는 좀 더 좀 담백한 음식? 근데 그 철판에 구워서 먹는 물론 이제 남성 시인들도 계셨지만 여류 시인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삼겹살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뭐 별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여류 시인들도 뭐 이런 음식도 먹는구나 이제 어린 생각이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등단하고 이제 그때 80년대 후반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전북대 계셨던 우한영 교수님하고 그때 이제 문청이었던 복효근 시인이 그때 이제 사제지간이었죠. 그 두 분은 부안을 제가 부안 여고에 재직할 때 오셨는데 식사 대접을 하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신앙송을 한 편 했어요. 근작시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신앙송 하다가 그때 이제 전기가 자주 나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이 탁 나가버려가지고 신앙송이 잠깐 중단했지만 다시 이제 주인이 촛불을 켜줘가지고 그 촛불 아래서 신앙송을 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인은 귀걸이도 안 차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시인이 귀걸이를 찬 거예요. 그래서 시인도 귀걸이를 짜는구나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곳에 감성이 나와서 시를 짓는지, 작품 활동을 하시는지, 네. 아니 그 시인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단 씨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헤르만 헤세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헤르만 헤세의 수많은 작품을 독파하면서 그 헤세의 생각이 이제 저 인생관에 이렇게 겹쳐지면서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강물에 흘러가면서 그 손을 잡는 생명은 합장이라고 그랬듯이 저는 이제 독서에서도 그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주로 이제 풍경 또 자연 그런 예를 들어서 산이나 바다 또 풀, 산, 꽃, 새, 또 유적지, 절, 사찰, 뭐 고인돌이랄지 여러 가지 그 자연에서 소재를 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속에 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디 의식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작품을 써내는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즉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떠올라서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에 서사적인 내용에 의해서 시를 창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인께서는 주로 어떤 게 가장 더 시 창작에 많이 쓰여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독서와 그 풍경 속에서 소재를 얻는데 이제 시가 창작되는 과정에서는 방법적인 것이 또 사람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시인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작곡가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분들은 아주 그 대조적이에요. 창작 과정이. 모차르트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악상을 바로바로 그냥 악보에 베끼면 작품이 되는데 반면에 그 베토벤은 그 작곡한 작품에 대해서 계속 수정하고 수십 번 고쳐가지고 완벽하게 됐을 때 작품을 이제 완성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어떤 그 한 구절이 스쳐가면은 이건 시다. 그러고 이제 메모를 해놔요. 이제 그 2018년에 문학상 탔었던 공중근해 같은 작품이 그런 작품이죠. 독서하다가 나와진 거. 물론 이제 제가 살아온 어떤 인생관이 거기에 주제로 표현이 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새랄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 삶에서 어떤 응축된 그 주제의식 그런 것이 새와 함께 이미지화되면서 그 속에는 주제의 내용이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속에 사귀다가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편으로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신이 써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1페이지로 딱 나와지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뭐 단시도 그렇고 또 한 4, 5년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내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다 그랬을 때 메모 해놔가지고 또 한 작품으로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좀 그 방법은 좀 다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창작 계획이 또 있으실 텐데요. 네. 여쭙겠습니다. 연륜인 만큼 어떻게 지금까지 나와진 작품 표제를 보면은 길하고 연관이 되었더라고. 저는 의식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4번째 시집이 천마을에 닿는 길이랄지, 3번째 시집은 이제 뭐 바다는 스스로 길을 내고 있었다. 뭐 2번째 시집 또 길 위에 또 길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길을 도라고 하잖아요. 거창하게 뭐 정저 도덕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법적인 길이 있잖아요. 그 추구한 길이 이 시 속에서 표백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는 것은 이제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연륜이 쌓인 만큼 좀 관조식 그런 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작품집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만일에 지금 어떤 면모로 뵙더라도 천상 시인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문학을 안 했던 애가 치를 안 썼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좀 두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학교 때도 좀 PD 방송국계 통해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나운서도 매력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학원방송국에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 신청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는데 그 음색은 좋았다고 합격을 했는데 PD가 없으니까 국문과생이니까 PD로 좀 해주라. 다른 그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PD를 했는데 이제 수업 비는 시간에는 그날의 원고를 도서관에서 작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 시간에 스쿨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 제 원고가 아나운서 방송을 통해서 햇버스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이런 맛이 있네 그러면서 그런 기쁨을 느꼈었고, 또 이제 성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목소리로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그 어떤 자기 삶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성우에 대한 매력도 있었는데 다 접고 교직에 30주년 했었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성우로 가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대담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전북시인협회 영상 아카이브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